현재 유럽에서 한국을 향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흐름을 두고 러시아 현지의 반응, 그리고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유럽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럽은 러시아를 경계하는 수치가 역사상 거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미국 정부가 유럽 안보를 이제는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는 분위기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유럽 방어에서 손을 떼고 나토도 탈퇴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까지 놓는 흐름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유럽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입장에선 좀 황당한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당시 유럽은 한국을 향해 무기 지원 압박을 아주 강하게 넣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며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한국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자 눈치를 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처한 곤란한 사정, 그 복잡한 외교적 부담에 대해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배려하지 않았죠. 말로는 연대였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입장에선 부담을 떠넘기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 이후에는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천궁이 중동 수출에 대해서도 압박을 넣었습니다. 팔지 말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들은 왜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에만 천궁 미사일을 판매하느냐, 우크라이나에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같이 뭉치자고 하면서 정작 한국 방산 수출은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진짜 묘합니다. 필요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밥줄이 걸린 문제에서는 슬그머니 제동을 거는 패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 사토리 프랑스를 앞두고 K방산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 유럽은 독일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세이프 금융 프로그램이 있다며 캐나다의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고 했죠. 그 덕분에 한국은 괜히 곤란한 위치에 놓였고, 현대차를 비롯한 배터리 공장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건 독일은 3,000톤 잠수함을 제대로 만든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부담을 안기더니 얼마 전에는 폭스바겐 공장 문제를 취소하면서 슬쩍 꽁무니를 뺐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렛대는 자기들이 잡고 부담은 한국만 지는 그림이 됐던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나오는 게 지금 유럽이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압박을 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럽이 지금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하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 척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말이죠. 특히 최근 유럽발 주요 통신사들은 러시아에 있었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나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기업 몰수를 당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홀로 고립돼 있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도 러시아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현대차가 러시아에 복귀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미리 한국을 향해 선을 그어놓는 압박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어그로를 먼저 끌어놓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유럽이 말하는 그림과 조금 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러시아나 한국이나 모두 러시아 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용 살상 무기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한국과의 외교 라인도 완전히 끊지 않은 채 계속 가동해 왔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다소 북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러시아와 정면으로 척을 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상당 부분 받은 상태이고 전쟁 말미로 가면서 내부 경제 회복을 원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하게 바라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역시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조차 러시아와 협력의 여지를 만들고 긍정적 분위기를 도모하는 상황인데 유럽이 한국을 향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한국 입장에서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럽은 심지어 한국에 여전히 러시아를 대항하는 무기를 제공하라는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아예 원수처럼 돌아서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민들 역시 중국 제품 1세계 시장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오래전부터 한국산 제품을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를 본 러시아 시민이 전 시장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산 점유율 1위, 이 위를 하던 현대기아차에 익숙했던 러시아 시민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중국 차를 타야 하는 현실은 버티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차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중국 자동차의 품질을 크게 의심하고 있고 현대차의 품질과 제품 신뢰는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 AGR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AGR은 사실상 현대차의 로고만 빠진 채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판매량 8위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비워진 자리에서도 한국 차의 체급과 신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는 애초에 유럽의 허브 중 하나였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화와 물류 그리고 기존 사업 기반을 생각하면 선뜻 손절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당시 기업 인수를 허가한 면도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유럽이 바라는 것처럼 한국이 단칼에 등을 돌리는 그림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 전쟁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판단,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약하게 하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더 미묘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중국 제품을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다고 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 제품 일변도의 시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도 이 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병행 수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삼성폰을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재 때문에 공식 수입이 막혀도 소비자 수요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에는 지금 때 아닌 중고 물품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가 러시아 인근의 제3국을 통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를 피하기 쉬운 면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폰을 쓰는 이 차라리 중고 삼성폰을 쓰겠다는 반응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산을 대체할 품질과 신뢰의 기준점이 여전히 한국 제품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이런 흐름은 핸드폰 분야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고 자동차 수출은 올해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대부분 중동을 경유하거나 러시아로 곧바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시장에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 한국 제품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생각하는 완전한 단절과는 거리가 꽤 먼 현실인 거죠.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을 비싸게 받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사려면 중국산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이 틈에서 가격을 높게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든 데다 품질에 대한 불만까지 쌓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제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 반응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전쟁 이후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뒤 비우호 국가로 분류돼 버렸는데요. 그런데도 러시아 자동차 딜러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한 병행 수입 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비우호 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러시아는 병행 수입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 상표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 시장이 한국 제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반면 유럽은 최근 한국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를 돌아보면 분위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유럽은 줄줄이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가장 먼저 선을 그었고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17개국이 모여 공식 선언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유럽의 입장을 이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고 사실상 피해는 미국 동맹국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럽이 지금 한국에는 같이 뭉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자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연대를 다시 짜려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이해관계가 급해지면 연대를 부르고 아니면 한 발 빼는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백악관은 유럽 동맹들과 아랍 동맹들의 호르무즈에 파견해달라고 애원 중이라고 전해지지만 이들은 전화를 피하거나 백악관과의 접촉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자 미국 군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천 킬로미터 후퇴한 곳으로 보인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드론에 당할까봐 잠시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에 동맹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유럽이 트럼프의 황당한 행태, 관세 전쟁, 안보 부담 떠넘기기에 반발하며 반미전선을 꾸리려는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한국도 그 의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유럽으로부터 받아온 것보다 요구받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유럽은 이 딜레마를 알면서도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럽이 당황한 겁니다. 자기들은 한국이 당연히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계산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한국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한국의 체급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들어와야 이 동맹에 실질적인 무게가 생깁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을 보자면 이제 한국은 그냥 협력 대상이 아니라 막강한 공급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 능력이 빠지면 이른바 경제 나토라는 구상도 사실상 선언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의 능력이 절실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빠지면 판이 비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은 유럽이 기대한 방향과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한국만의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중동은 한국의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경제동맹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계약을 위해 장관이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한쪽에서만 손을 내미는 나라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러브콜을 받는 위치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 나옵니다. 하나를 골라줄 서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협상 레버리지로 쓰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줄 서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란 전쟁 이전만 해도 그리고 십수년 전만 해도